봅시다. 자, 광장은 여러분들이 아마 접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주요 내용이 아마 어떤 거냐면은 그 6.25 전쟁이 끝나고 그 포로를 처리하는데 여기서 명준이라는 친구가 주인공이에요. 네, 맞아요. 명준이가 그래서 어떤 친구야? 어떤 신분이야? 포로인데 포로 말고 하나 더 있잖아. 얘가 막 민주주의도 싫고 공산주의도 싫다고 했어. 근데 이걸 다 알고 했기 때문에 둘 다 싫어진 거지. 그럼 뭐야? 지식인이잖아. 그죠? 지식인이에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광장이라는 작품에는 얘는 두 가지에서 선택을 하는 게 맞습니다. 민주주의랑 공산주의 이렇게 나눠지고, 근데 이런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결국 중립국을 가게 됩니다. 자신의 선택은 중립국이에요. 왜? 민주주의에서도 내가 별로 좋게 생각하지 못하고 공산주의에서도 별로 좋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결국은 나중에 뭐 자살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결말, 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광장이라는 작품이에요. 민주주의는 뭐 워낙 많이 들어봤고, 공산주의가 정확히 뭐니 근데? 공산주의. 정확히 말하면 공공의 재산입니다. 공공의 재산을 줄인 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내 재산 따위 없어. 너네가 아무리 막 국어 1등급을 맞아도 인서울을 안 가고 랜덤 뺑뺑이를 가는 거야. 족같잖아 이거, 그지?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뭔가 뭔가 노력할 의욕 같은 게 다 떨어지겠죠, 그죠? 두 분 나름대로 커피를 장착하셨는데 커피냐? 넌 괜찮겠어? 이따? 버틸 수 있는 거죠? 자꾸 주무시더라고 이제. 한 7시 끝날 때쯤 하니까 주무시던데. 하여튼 그래요. 뭐 말로는 이 공산주의가 뭐야? 이상적이고 뭐 유토피아적이고 모두가 평등하고 뭐 그런데 사실 이 둘이 공통점은 뭐냐? 단순히 이제 권력자들에게 편의를 안겨주는 그런 하나의 이데올로기일 뿐입니다. 이런 말이 자주 나오죠. 이데올로기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데올로기가 정확히 뭐야? 얘기하지 마. 김동균 씨, 이데올로기 뭐야? 씨발 모르면 나가 죽으세요 진짜. 나가세요. 알아 몰라? 이데올로기 몰라? 몰라? 내가 방금 이 얘기를 했는데 이데올로기 모른다고? 이런 친구들이 이데올로기야. 뭔데? 나가. 나가! 자, 상현이 뭔지 알아? 잠깐만. 몰라? 명준이 같은 거 아니에요? 명준이 같은 거 아니에요? 이데올로기는 명준이 같은 그런 인물이 아닌가? 사상이에요, 사상? 사상! 우리나라 현대문학에서 일제강점기 그것도 이후의 문학에서는 그치? 이데올로기 간의 갈등이 드러나 있어요. 그거 당연히 알아야 돼. 보통 50년대는 이제 뭐야? 50년대, 60년대는 6.25 전쟁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갈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60년대 이후에는 이제 뭐야? 분단됐잖아요. 분단된 상태에서 이제 뭐야? 민주주의, 민주화운동 이런 거 하잖아. 그죠? 여러분들 이런 거 흐름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한국사 전환길 선생님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적어도 역사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겠지만 흐름은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고. 50년대 6.25 전쟁이 있었고, 60년대는 뭐 암흑기였고, 70년대는 산업화가 있었고, 그죠?
산업화 플러스 독재가 있어져. 그래서 80년대까지. 90년대로 넘어가면 또 뭐가 있어? 농촌의 현대화, IMF. 그럼 황만근이 알잖아, 그죠? 그런 거 있고. 안타깝습니다. 아니, 너 모르는 건 좀 의외인데? 실망이야. 근데 너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내신으로 했어요. 근데 왜 그래? 이데올로기 간에 그 갈등 들어가는. 근데 왜 말을 아니 못해? 이거 아니고. 왜 말을 못해? 아니 이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뭐? 뭔데? 장마에서. 장마? 장마는 오히려 6.25 전쟁 전이죠. 전이나 중. 아니, 근데 모른다고, 씨. 물어보셨잖아요. 자, 가부 한번 봅시다. 그리고 여기 이 나 부분에 있는 광장은 요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전개랑은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둘 다 비판적 의식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은. 자, 볼게요. 분단은 우리 현대 소설의 가장 중요한 체제 중 하나다. 해방 직후 38선으로 나뉘었다가 한국 전쟁을 거쳐. 자, 38선으로 나뉘어진 부분에서 우리가 분리 통치가 시작됐었죠. 임시이지만, 그쵸? 한쪽은 미국, 한쪽은 소련, 이렇게 해가지고 됐었죠. 그래서 한국전쟁을 거쳐 현재의 휴전선으로 고착화되는 과정에서 민족이 겪은 비극을 문학은 중요한 제재로 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분단소설이라는 범주는 우리 문학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분단소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만 있나요? 하나 더 있어? 어디야? 안 돼! 지금 도리도리 했잖아! 그치? 얘기 못하면 이따 나한테 도리도리 했으니까 나한테 닭도리탕 기프티콘으로 보내라, 알겠지? 뭐야? 하나 더 있어. 독일 있었잖아. 그치? 분단된 국가가 하나가 있어요. 독일 하나. 근데 얘는 통일됐죠. 근데 우리만 유일하게 휴전선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지금 전쟁을 멈추고 있는 거. 아예 끝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분단을 다루었다고 모두 분단소설이 되는 것은 아닌데, 자, 분단소설에서는 분단 상황의 현실적 구조를 진지하게 탐구하여 극복의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주제의식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며, 분단이라는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의식 위주를 쳐주시고요. 이게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어 있어야 한다. 자,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초기의 분단 소재 소설들은 분단을 다루되, 자, 거기 윗줄 상대방을 이념적으로 적대시 동그라미. 자, 이념적으로 적대시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됩니까? 초기 분단 소설은 그건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공산당 이 빨갱이 새끼들! 말해서 이 빨갱이 새끼들! 실제로도 핍박받은 공산주의를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오해로 인해서 핍박받는 주인공이 나오는 소설이 있었어요. 이전에 우리가 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이 안 나겠죠. 왜? 나도 기억을 못하니까. 나도 기억을 잘 못해. 아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제목이 비 오는 날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완전 옛날에서요. 나도 잘 기억 안 나요. 저라고 다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일주일에 수업을 몇 개를 합니까? 그래서 3개는 해요. 학원에서만 3개예요. 그럼 이제 개인 수업도 포함하면 6개입니다. 6개요. 다 기억날 리가 없죠. 뒤지기 많이 하긴 했어. 다 기억이 안 날 뿐이야. 자, 아무튼 실상에 접근하거나 문제의식을 심화하는데 기여하지 못했다. 근데 이제 최윤의 광장은 그런 점에서 우리 분단소설의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1960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남한의 부패한 현실에 환멸을 느낀 주인공이 북한의 기대를 품고 월북을 하는 이야기를 다루는 한편, 그럼 일단 민주주의에서는 뭐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부패한 현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자, 월북 이후 전체주의화해가는 북한 현실의 주인공이 반발하는 모습. 얘도 싫어해요.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 전체주의라는 게 나왔어요.
자, 전체주의 혹시 뭔지 아세요? 전체주의. 전체주의. 일종의 그거야. 말 그대로 전체니까. 단체가 뭔가가 그러니까 단체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사상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개인의 희생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생각을 해보면은 자 공동생산 공동분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 같이 어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다 같이 일을 해야 돼. 이게 내가 생각했던 할당량보다 많더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개인이 이 어떤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분명 아까 얘기했죠. 아, 이거 공평하게 분배되는 거니까 그래도 좀 유토피아적인 그런 느낌이 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걸 품고 여기 월북을 했지만 사실상은 뭐냐?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소작농과 지금의 소작농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농사를 위한 어떤 땅이요. 일제강점기가 끝나니까 당연히 회수가 됐겠죠. 근데 이 회수된 게 사람들한테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분배가 되긴 됐죠. 근데 이 농지는 나라의 재산으로 잡혔습니다. 나라의 재산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라한테마저도 일종의 소작료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직접적으로 소작료를 주진 않지만 아까 얘기했죠? 공동생산, 공동분배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얘도 이제 월북을 했음에도 거기서도 또 이제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추워? 막 떨려? 응? 알겠지? 아까 26번 그거 얘기해줘야 돼? 움직두르래?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남북한 모두에 대해 균형감 있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둘 다 비판하고 있죠. 그죠? 청년답게 열정적인 삶을 살고 싶었던 주인공이 남북한 어디에도 발을 붙이지 못하는 결말을 통해 분단이 초래한 비인간적 상황을 비판적으로 그려낸 점에서 이 작품이 지닌 분단 소설로서의 의의가 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앞부분에 지금 줄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월북한 뒤, 가족이 이미 아버지가 월북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 친구의 집에서 살던 명주는 정 선생을 찾아가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는다. 자, 그래서 이제 뭐라냐? 알아요. 그러나 저는 반드시 연애여야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 것이든 좋아요. 갈빗대가 뻐그러지도록 뿌듯한 보람을 품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 보람이라고 굳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자, 요 부분이 이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정치는 어때? 오늘날 한국의 정치란 미군 부대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받아서 그 중에서 깡통을 골라내어 양철을 만들고 목재를 가려내서 소위 문화주택 마루를 깔고 나머지 찌꺼기를 가지고 목축을 하자는 거와 뭐가 달라요? 이때 무슨 현실을 생각하시면 돼? 부패한 현실이 있었잖아요. 그치? 근데 이때 당시에 누구의 지원이 있었어요? 미국의 지원이 있었죠. 전쟁이 우리가 실제로 끝나고 나서 미국한테 지원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그거 덕분도 있고 우리들이 또 존나 열심히 일한 것도 있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그렇죠. 지금은 살짝 좀 너무 빨리 성장해가지고 좀 좆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죠? 아무튼 자, 그런 걸 가지고 산뜻한 지붕 슈트리하우스의 와이츠에 맞춰 구두 끝을 비비는 마루며 덴마크가 무색한 목장을 가지자는 말인가요? 저 브로커의 무리들, 정치시장에서 밀수입과 암거래의 갱들과 결탁한 어두운 보스들, 인간은 그 자신의 밀실에서만큼은 살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이제부터 이제 뭐가 나왔어요? 어떤 현실들이 제시되고 있죠. 그렇죠? 부패한 현실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광장과 이어져 있어요. 정치는 인간 광장 가운데서도 제일 거친 곳이 아닌가요? 외국 같은 데 기독교니 뭐니 해도 정치 밑바닥을 흐르는 맑은 물 같은 몫을 하잖아요. 정치 우물과 찌꺼기가 아무리 쏟아져도 다 삼키고 다 실어가 버리거든요. 도시로 치면은 서양의 정치 사회는 하수도시설이 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똥오줌을 만들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정치에도 똥과 오줌은 할 수 없지요. 그래, 거기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하수도와 청소차를 마련해야 하지 않아요? 한국 정치의 광장에는 똥오줌의 쓰레기만 더미로 쌓였어요. 딱 요 단어랑 연결되기가 쉽겠네. 그죠? 혼돈, 부패. 우리가 이전에 그 작품을 했던 적이 있어요. 무너진 극장이라는 작품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요. 이제 자유주의를 이제 그 민주화 운동 하다가 이제 어떤 극장에 가서 막 불 지르고 씨발 난리도 아니에요. 다 갖다 버리고 막 도끼로 막 의자 뻐사 버리고 막 그러죠. 그죠? 자, 그다음에 어디 갔냐? 모두의 것이어야 할 꽃을 꺾어다가 저희 집 꽃병이 꽂고 분수 꼭지를 뽑다가 저희 집 변수에 차려놓고 페이브먼트를 날라다가는 저희 집 부엌 바닥을 깔고 한국의 정치가들이 정치의 광장에 나올 땐 자루와 도끼와 삽을 들고 눈에는 마스크를 가리고 도둑질하여 나눈 것이죠. 자, 우리가 정치인들을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도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도적. 그죠? 그러다가 착한 길 가던 사람이 그걸 말릴라 치면, 자, 여기서 여기랑 대비되는 친구가 있어요. 그죠? 착한 길 가던 사람이었어. 근데 얘가 뭘 하려고 했어? 말릴라 치면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사실 누구랑 연결되는 거야? 이 지식인층이랑 연결이 되는 거겠죠? 맞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안 돼요? 그럼 말리라 치면 멀리서 망을 보던 갱이 광장에서 빠지는 골목에서 불쑥 튀어나오면서 한 칼이 그를 해치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 자체가 진실을 은폐하려는 그런 시도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는 도둑놈한테서 몫을 타는 것이지요. 그는 그 목숨으로 정조를 사고 그 다음에 돈이 떨어지면 또다시 칼을 품고 광장으로 나옵니다. 일거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빼앗기고 피 흘린 스산한 광장에 검은 해가 떴다가는 핏빛으로 물들어 빌딩 너머로 떨어져 갑니다. 추악한 밤의 광장, 탐욕과 배신과 살인의 광장, 이게 한국 전체의 광장 아닙니까? 라고 돼 있는 부분이 이제 여기까지가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돼 있냐? 월북하여 기자가 된 명주는 만주지역으로 취재를 간다라고 돼 있어요. 두 가지 장면으로 나와 있죠. 그죠?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엔 당연히 월북했으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이 나오겠네요. 그죠? 자, 가도 벌판이었다. 이 엄청난 땅덩어리가 옛날에는 동양척식회사의 차지였다고 한다. 자, 동척, 우리 이거 많이 들어봤죠? 동양척식회사. 이거 뭐 하는 애예요? 상현아 뭔지 알아? 동양척. 땅 뺏어서 대신 지주 노릇했던 그 회사죠. 그죠? 이 땅이 주인에게 돌아간 건 좋은 일이었다. 그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은, 자, 북조선 농민들의 경우 토지개혁을 좋아하는 것은 뭐라고 했다? 15쯤이었다. 야, 그러면 절반은 이 토지개혁을 존나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거기 핵심적인 말이 있는데, 그는 처음에 놀랐다. 땅을 거저하던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그 까닭을 곧 알았다. 농토는 팔고 살 수 없게 되었이다. 농토는 나라 땅이었다. 그들은 지주 영감의 소작인에서 나라의 소작인으로 올라간 것뿐이었다.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다란 얘기죠. 그죠? 그가 보기에 소시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들 소시민은 아무리 벌어야 이제 부자가 될 가망은 없었다. 왜 그런 거예요? 사유재산 금지했죠. 그죠? 나라가 그것을 못하게 하기 때문이었다. 시장에는 아직도 일본 때 옷이며 그릇가지가 없지 못할 상품이었다. 소비조합에 나오도는 살림은 모자라기도 하거니와. 이게 뭐예요? 소비조합이라는 게 공동분배를 해주는 곳이겠죠. 그죠? 노동자들은 보수보다도 보수의 약속에 지쳤고 인민경제계획의 초과달성이라는 이름으로 초과달성 미주처시고 공짜일을 마지못해 하고 있었다. 그렇지,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대요. 인민공화국이 잘 되고 있다는 소문은 요란했으나 정작 자기 둘레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6.25 끝나고요. 1970년대까지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잘 산 것처럼 보인 걸 수도 있지만 우리보다 더 생산력이 뛰어났다고 해요. 왜? 아까 얘기한 이런 초과달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죽어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딱 이루는 순간부터 이제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공산주의라는 말은 항상 이상적인 얘기라는 말고 되게 많이 하지만 항상 뭐 때문에 망하냐면 결국 이거를 활용하는 권력자 때문에 망해요. 이게 옛날 그리스 시대에도 나왔던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공산주의는 18세기에 나온 용어긴 하지만 이런 비슷한 게 뭐가 있었냐면은 플라톤, 이데아, 이상적인 세계, 그리고 권력자는 철학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치? 철인. 그죠? 모든 걸 다 하고 어떤 사리사욕도 없고 그런 사람이 권력을 잡아야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 결론적으로 공산주의는 다 뭐야? 망했어요. 중국도 망했어요. 러시아도 망했어. 그죠? 왜 망한 거야? 인간의 본능을 몰랐거든요. 야, 일을 안 해도 씨발 준다는데 누가 일을 해? 안 그래? 너 공부 안 해도 인서울 보여준대. 할 거야? 안 할 거야? 왜 안 해, 이 새끼야. 어쨌든 그렇게 말하면 안 할 거잖아요. 공통적인 약간 그런 분배를 그러니까 결과의 평등 그런 것들이 있지만 막상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한테는 노력한 만큼 뭔가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의욕이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생산력이 저하되는 거고. 근데 생산력이 저하되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더 이제 조급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더 채찍질하고. 근데 그걸 더 적응 못하고.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자유주의적인 부분들이 있죠. 없어? 왜? 푸틴 형 좀 무서워? 푸틴 형 아직도 있나? 아직 있죠? 아무튼 다들 자유경제주의를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중국도 그렇고. 아직 무역하잖아요. 그죠? 물론 공산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그죠?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개인적인 욕망이 터부로 되어 있는 고장. 자, 터부라는 말이 뭐냐면은 금기시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북조선 사회에 무겁게 덮인 공기는 바로 이 터부의 구름이 시키는 노릇이었다. 인민이 주인이라고 멍해를 씌우고 주인이 제일하는데 제 몸을 아끼느냐고 채찍질하면은 팔자가 기박하다 못해 주인까지 돼버린 소들은 영문을 알 수 없는 걸음을 떼어놓는다. 1등을 해도 상품은 없다는데 누가 뛰려고 할까? 당이 뛰라고 하니까 뛰긴 해도 그저 그만하게 뛰는 채 하는 것뿐이었다. 사람이 살다가 으뜸 그럴듯하게 그려낸 꿈이 어쩌다가 이런 도깨비 노름이 됐는지 아무도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해서 행여 내일 아침이면 이 멍해가 도깨비 방망이로 둔갑할까 기다리면서 자 거기 광장에는 꼭두각시뿐 동그라미 쳐주시고 사람은 없었다. 그 북한에서의 광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꼭두각시라는 건 뭐예요? 능동적인 걸 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들인 거,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쵸? 맞아요? 자, 생각을 해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일하는 사람들이야, 그죠? 맞죠? 근데 자꾸 뭐해? 주인의식을 가지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뭐 월급을 받겠죠? 근데 뭐래? 사장이 나보고 야! 여기 회사가 너의 회사이라고 생각하고 주인의식을 가져. 그거 봐봐. 그게 정상이잖아. 뭐라는 거야, 씨발. 그래서 내가 매출 치면 줄 거야? 내가 프로젝트 따면 줄 거야? 아니잖아. 그죠? 맞죠? 근데 뭔 주인인식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죠? 아무튼 자, 사람인 줄 알고 말을 건네려고 가까이 하면은 깎아놓은 장승이었다. 그는 사람을 만나야 했다. 아까 꼭두각시랑 대응되는 말이죠. 자, 24번 봅시다. 자,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한국전쟁을 겪은 뒤 작가들은 분단을 문학적 체제로 삼는 것에 대해 관심을 이게 너무 쉽잖아요. 그냥 넘어갈게요. 자, 25번
A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 A가 여기 광장에 대한 설명이 있고 가 부분에서 자 여기 부분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입니다. 자 1번 갈빗대가 버그러지도록 뿌듯한 보람을 품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라는 말에서 명준이 자신을 불태울 수 있는 열정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었다. 그쵸? 지식인으로서의 삶과 연결이 될 거고요. 자 2번 한국 정치의 광장에는 똥오줌에 쓰레기만 더미로 쌓였어요 라는 말에서 한국의 정치 현실에 대해 명준이 품고 있는 실망감 맞죠? 3번 나라가 그것을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여기가 아마 북한 쪽일 거예요. 구절에서 명준이 부정부패가 허용되지 않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니죠? 그죠? 4번 사람이 살다가 으뜸 그럴듯하게 그려낸 꿈이라는 구절에서 명준이 애초에 사회주의 이념에 대해 적지 않은 기대감을 품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치? 맞죠? 5번 광장에는 꽁뚜각 씹은 사람은 없었다라는 서술에서 이미 전체주의화해 가고 있는 북한 사회에 대한 명준의 비판적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주의 아까 있었죠? 다? 우리는 하나다 이런 거. 26번 자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 미음을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아까 두 가지의 소재가 있었어요. 광장이라는 소재가 있었고 밀실이라는 소재가 있었어요. 광장은 만북한 사회에서 개인적 삶의 영역과 사회적 삶의 영역이 관계를 맺는 양상에 대해 의미 있는 성찰을 보여줌으로써 설득력을 얻었다. 광장은 사회적 삶의 영역으로서 뭐라고 돼 있대요? 바람직한 사회를 조성해 나가려는 노력이 이루어지는 공간. 그러니까 광장은 사회적 영역. 그에 대응되는 밀실은 개인이 내밀한 삶을 누리는 공간이다. 광장은 양자의 조화로운 공존이 바람직한 사회의 척도라는 인식을 담고 있다. 요걸 기준으로 문제를 접근하셔야겠죠. 자, 기억이 지금 뭐냐? 정치시장입니다. 나 부분의 정치시장. 자, 바람직한 사회를 조성하게 나가려는 노력 대신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래들로 부패해버린 공간이다. 민주주의로 생각하면 연결이 되겠죠. 2번 사회적 삶의 영역을 이용하여 개인의 내밀한 욕망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은폐하는 모습을 상징한다. 니은이 뭐였냐? 마스크요. 우리 한때 마스크 많이 썼죠? 그래서 마스크의 장점 뭐였어요? 뭘 가려? 얼굴 가려? 얼굴 가리고 생각을 가릴 수 있지. 예, 말 한투나 이런 거 막 가릴 수 있잖아. 막 내가 아무리 개드립 쳐도 여기서 지금 대놓고 욕을 못하지 뭐 마스크를 끼면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3번 디귿이 뭐야? 칼이에요. 사회적 삶의 영역에 존재하는 위험으로서 개인의 삶의 영역을 방어하기라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삶을 공격하는 수단이었죠.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리을이 뭐였냐? 밑에 나라 땅이네요. 나라 땅 북한 얘기합니다. 개인적 영역을 사회적 영역으로 포섭해가는 북한 사회 현실을 함축한다. 이것도 맞죠. 개인의 영역이 아예 없잖아 북한은. 그치? 5번 미음이 뭐냐? 마지막에 나 장승이네요. 개인적 삶의 영역이 금기시됨으로써 사회의 한 부품으로 전락해버린 개인을 가리킨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자 27번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명준은 연애가 정치에 대한 환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딱히 연애에 대한 말 자체를 안 하고 있잖아. 연애하세요. 씨발 저는 왜 이렇게 시큰둥이 없어. 연애가 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지. 왜 못해? 왜 그런 눈으로 봐? 할 수 있어요. 그치 동민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아니에요? 할 수 없는데 하는 거 아니 모르는 거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막 그거 있잖아요. 어떤 종교는 결혼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죠? 알아서 짝을 만들어줘요. 뭔지 알죠?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통일교였나? 거기가 그렇잖아요. 그죠? 결혼할 나이가 되면은 한 몇만 명의 신도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연예대끼리 다 옆에 그냥 랜덤으로 배정을 해줘요. 그 다음에 너네 뭐야? 결혼해! 하면서 합동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그 결혼식을 하면 진짜로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연애를 전혀 못하겠다. 거기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거기 나쁘지 않습니다. 일종의 뭐야? 결혼, 랜덤 가차예요. 그죠?
존나 이쁜 애가 나올 수도 있고 존나 잘생긴 애가 나올 수도 있어. 그지? 못 뽑으면 뭐 혼자 살아야지 다시. 그죠? 자, 아무튼 2번 전 선생은 명준에게 정치 현실로부터 거리를 둘 것을 권하고 있다. 뭐 그게 대놓고 나와 있진 않죠. 3번 북한 농민들 중에는 토지 개혁을 반기지 않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이 부분 맞는 말이겠네요. 그죠?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바로 넘어가시고요. 어디로 갈 거냐면 이제 다시 재미있는 우리 고전시가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전시가 53페이지입니다. 어우, 하나는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그죠? 이거 모르면 이제 안 되지. 그치, 동윤아? 서현이는 뭐 다 알고 있겠죠. 고3 문제를 40분 만에 푸는 사람이 뭐 모를 리가 있나? 40분 아니야? 60분? 60분도 빠르지. 솔직히 너 그거 푸는 것보다 다른 거 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비운항에서 많이 틀려봐야 너 총 합해서 3개 틀리잖아. 너 3개 틀리지 않아? 그 3개 중에 하나가 비문학이야? 아니 그 세 개가 다 비문학. 그러니까 3개가 다 비문학? 너도 3개 틀리잖아. 그지? 맞나? 넌 3개 맞냐? 장난이야? 비문학 뭐 자꾸 어떻게 틀려? 어떤 부분에서 틀려? 내용이요. 내용 일치? 네가 그냥 숨은 그림 찾기 못하는 거네? 윌리를 찾아라. 그지? 네가 안 한 거네 그건? 야, 그건 그냥 대응만 하면 찾을 수 있는 건데. 윌리를 찾아 못한 친구네요. 어렸을 때 윌리를 찾아 안 해봤어? 윌리가 없었나? 빨간색 하얀색 줄무늬 있고 어쨌든 어떤 애가 하나 있는데 걔를 찾아. 애가 처음에 그 표지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생겼다고 나와 있어. 그리고 한 요만한 그 크기의 이제 책이 맞아, 책이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존나 많아. 한 150명 정도 있을 거야. 그 안에서 윌리를 찾는 안 해봤어? 알았어. 그럴 수 있죠. 자, 우리가 앞에 거는 좀 익숙하고요. 뒤에 거는 별로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많은 모르시면 이제 안 돼요. 그렇죠? 반응은 뭐 너무나도 자주 나왔고,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이미 나왔던 이력이 있죠. 기억나시죠? 키언이 기억할 텐데. 모의고사에 9월 모의고사에 나왔죠. 재작년. 만응이랑 이동무의 우원 이렇게 2가지가 있었어요. 내가 만응을 다시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있을까? 안 해도 돼. 다 아는 거야. 질문하면 돼.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솔직히 너무 쉽죠. 자, 이수는 뭐 이것만 생각해보자. 딱 이것만 볼게요. 자, 보리밥 풀나물을 알맞춤 먹은 후에 바위꽃 물가에 싫도록 논이 놀아. 이거 그냥 뭐야? 자연순하죠, 그쵸? 자, 이제 우리 동기나. 자, 그 밖에 연남은 일 뭐야? 뭐에 대한 일이야? 이게 뭐라고? 이건 이제 아시는구나. 내가 하긴 뭐 하든 뭐라 해가지고. 자, 오수 보면은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아쉬워서 인간 만사를 하나도 안 맡겨. 자, 이거 뭐야? 실제 화자는 어땠냐? 벼슬을 본인이 그만뒀어요. 그죠? 근데 하늘이 알고서 맡기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무슨 표현이라고 했었지 이거? 주객전도라고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다만당 다툴이 없는 강산을 지키라 하였다. 자, 이것도 뭐야? 자연이나 지키세요 뭐 이런 얘기죠. 그죠? 어쨌든 난 자연신화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만약 육수 강산이 좋다한들 내분으로 누웠느냐 인근음해를 이제 더욱 안오이다.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해올 일이 없어라. 뭐 결국 임금 은혜 님 덕분에 내가 자연사 띵까띵까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죠. 이런 거 너무 많죠. 그죠? 자, 그다음에 나 부분 볼게요. 가는 이제 좀 쉬웠어요. 그죠? 나 부분 봅시다. 자, 거기 보면 제목이 월선원 16경가라고 돼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걸 전문으로 봤다면 아주 화를 낼 겁니다. 예. 16경가야. 16가지의 경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비슷한 거 많죠? 도산 12곡, 어부사시가, 뭐 고산구곡가, 한거 18곡 이런 거 있잖아, 그죠? 16경가. 이런 거 은근히 많습니다. 어쨌든 16가지 경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뭐 자연치다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어떤 어휘나 이런 거 조금 몰라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어쨌든 간에 정해진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자연친화가 나오면 당연히 뭐랑 비교돼요? 속세랑 비교되거나 아니면 존나 보고 싶어요 이러면서 하는 거랑 뭐가 있겠어요? 이런 거 말고 없어요. 볼게요. 자, 성근 발을 다시 걷고 깊은 밤에 앉았으니, 자, 시간적 배경은 일단 밤이네요. 그죠? 동력봉에 돋은달이 선역제에 걸리도록 처만한간 답이 치어 잠자리에 쇠었으니, 이 돋은달이 선역지에 걸리도록 이 시간이 지날 때까지 처만한간 다 비추어 잠자리에 쇠었으니 넋이 다 맑아지니 꿈엔들 잊을소냐. 이 맑은 경치, 잠깐만. 자, 얘가 이렇게 밤새면서 잠자리를 제대로 못 잔 이유는 뭐 때문에 못 잔 거예요? 맑은 경치죠. 경치 덕분에 못 자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거 뭐야 이거? 감탄사죠? 그럼 영탄법 들어간 건 맞네요. 그죠? 거기서 값이 있는 것이라면은 정막히 닫은 문에 내 분으로 들어오랴. 이거 무슨 말이에요? 경치가 값이 있는 것이면은 내 분으로 들어오겠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경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게 나와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 자연 경치에 대해서 예찬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사사로이 비추지 않는다 함이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비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띠집에 비친 빛이 옥루라 다를 소냐. 야, 잠깐 뭐 나왔어? 띠집 나왔고 옥루 나왔어. 이건 뭐 생각하면 돼 이제? 띠집. 그래, 우리 집이야. 내가 살고 있는 집. 그지? 옥루 어디야? 천상계. 자, 인간계 나하고 천상계 나왔으면 무조건 이거 생각하면 되죠? 나랑 임금 사는 곳. 그죠? 자연 친화적인데 천상계 공간 나왔다. 바로 요거 때려버려야지. 또 님 또 그리고 하겠네. 또 밑에 보시면. 근데 이게 달을 쏘냐라는 말이 뭐야? 아까 방금 언급했던 경치랑 연결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거? 술동이를 바삐 열고 큰 잔에 가득 부어 주격청주를 달빛조차 기울이니 표현한 일응이 웬만하면 나겠구나. 표현한 일응이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침없고 자유로운 흥취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술 처먹으니까 아주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날뛰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적선. 이거 이적선 존나 많이 나와요. 그죠? 아마 보통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설이 있을 거지만 우리가 이적선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태백이에요. 이태백이 주로 뭘로 많이 나와요? 시인으로 나오는데 뭘로 많이 나와? 약간 전설 속에 그 자연 경관에 있던 친구를 얘기하죠. 보통 맑은 좋은 경치에 맨날 있던 사람들. 자, 그래서 이적선이 이리하여 달을 보고 미쳤구나 했어요. 내가 지금 달빛이, 이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달빛이 미쳐버릴 정도로 아름답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추나추동의 경물이 아름답고 주야조석의 구경거리 새로우니, 자, 몸이 한가하나 눈과 귀는 겨를없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몸은 한가한데 눈과 귀는 겨를이 없대. 왜 걔네가 바쁜 거예요? 뭐 하느냐 바쁜 거예요? 그치? 경치랑 이런 거 보느냐고 바쁘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죠? 여생이 얼마만큼이랴 백발이 날록이니 세상 공명은 계륵이나 다를 수냐. 이거 씨발 너무 자주 나오죠. 세상 공명 속세예요. 그죠? 계륵이 뭐예요?
계륵 뭔지 아세요? 너 얘기하지 마. 계륵 뭔지 아세요, 성현아? 알아? 몰라, 알아? 모르겠어. 너 알아? 니네가 가끔 처먹는 거야. 닭갈비. 닭갈비. 왜 걔를 계륵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알 것 같은데. 알아? 예전에 고서 응. 여러분들 치킨 먹을 때 그 치킨을 막 닭도리탕을 먹든 간에 거기 보면은 약간 뼈가 졸라 많은 거 하나 있잖아. 그치? 이렇게 막 갈비뼈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 그거 먹을 게 있어 없어요? 그것도 안 먹긴 좀 그렇잖아. 그지? 나름대로 맛있어. 그죠? 그러니까 뭐야? 먹기도 먹기도 애매하고 버리기도 애매한 거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웃는 건데 왜 우는 이유가 뭐야? 왜? 뭐 보통 여자분들이 어장관리 할 때 많이 쓰는 그런 느낌인가요? 아 진짜로 약간 그거잖아. 남 주기는 싫고 네가 가지긴 아까운 뭐 그런 걸 우리가 계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왜 많이 당해봤니? 아니야? 안 당해봤어? 닭갈비도 안 돼? 장난이야. 아무튼 그런 걸 우리가 계륵이라고 합니다. 네, 기억해 두시고요. 어쨌든 세상 공명에 대해서는 얘가 좋게 보고 있어요?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고전시가 그 자연 친화의 구조랑 아주 유사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강호 어조에 새 맹세 깊었으니, 자, 이 새 맹세라는 건 뭐겠어요? 내가 자연에서 열심히 살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강호라는 것 자체가 자연에 대한 공간이니까요. 그죠? 옥당 근마는 꿈에서도 아득하다. 자, 벼슬살이는 뭐래? 꿈에서도 아득하대요. 자, 그다음에 태평한 시절 초가에 시름 없이 누워있어 촌주 강호로 종일 취하기 원하노라. 이 몸이 일어나면 또 나왔어. 에이, 역구는 이셨다. 씨, 이거 왜 안 나오나 했어, 이거. 내가 자연에 있는 것도, 임금님 또 나왔어. 그죠? 자, 1번 문제 봅시다. 생각보다 금방 끝났어요.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가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고뇌가 없죠. 2번. 가에는 사태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며 자책하는 마음이 나타나, 뭐 이런 게 어딨어. 없죠. 3번. 나에는 시간의 흐름을 의식하여 자연을 즐기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어디 부분에 있었어요? 우리 아까 달이 여기서 떠서 서쪽으로 갈 때까지. 이런 얘기 있었잖아. 그죠? 3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이 그 연함은 일 요구 부분이네요. 자, 서리적 표현 있니? 그 다음에 연함은 일에 대한 미련이 없음을 강조함으로써 맞니? 전원생활에서 느끼는 만족감 맞죠? 야, 전원생활 뭔지 아시죠? 동균아, 전원생활 뭔지 알아? 알아 몰라? 모른다. 성현이 알아 몰라? 모른다. 자, 전원일기라고 들어봤어요? 레전드 드라마잖아요. 그죠? 1000회 이상 방영된 레전드 드라마예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20년 이상 된 드라마예요. 거기에 있었던 실제 배역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죽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죽었는데 그 장례식을 드라마에서 레알로 치렀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그만큼 오래됐다는 얘기죠. 그만큼 오래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배역을 맡은 분이 실제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거기 이제 실제 드라마에서도 어쩌다가 죽은 걸로 나와가지고 그 장례식을 이제 치른 아주 레전드 드라마입니다. 아무튼 2번 니은이 지금 뭐냐 인간만사 거지 반화적 표현을 활용하여 여기부터 지금 삐꾸 났죠. 3, 4, 5번 볼게요. 자, 디귿 장면 묘사를 통해 첨한 안간과 잠자리에 달빛이 비치는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전원생활의 멋을 표현하고 있다. 맞냐? 리을 이적선 이리하여 달을 보고 미쳤구나. 자, 감탄형 어미 미쳤구나 여기 부분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적선의 행적에 대한 공감을 부각함으로써 달로 인한 운치 그치 달 보고 미쳤다는 얘기니까 연결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미음 몸이 한가하니 눈과 귀는 결어롭다. 거기네요. 대조적 표현을 통해 몸과 눈과 귀가 이제 대조적이죠. 귀의 분주함을 강조함으로써 자연을 완상하는 생활의 풍요로움을 나타냅니다. 자, 관상이라는 건 감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5번도 맞는 말이네. 2번이 정답이겠네요. 그죠?
넘어갑시다. 3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A가 내분, B가 지금 여기도 내분이죠. 맞나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는 임금의 은혜 맞냐? 내분으로 누웠느냐? 그지? B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 맞냐? 그냥 값이 있으면 내 분으로 누웠겠냐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 얘기는 뭐야?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거지, 자연 경치가. 그지? 그럼 1번이 정답인 거네요. 그죠? 자, 4번 문제 볼게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만흥이나 월서년 16경가 등 17세기 사대부의 강호 시가에 나타난 자연은 명리에 집착하는 혼탁한 현실과는 거리를 둔 은일의 공간이자 실생활의 모습이 반영된 익숙한 삶의 공간이다. 세속의 일에서 벗어나 자연과 더불어 소박하게 살면서 한가로움을 누리는 사대부의 일상이 형상화되어 있는 것이다. 뭐 너무 쉬운 말이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처음부터 볼게요. 자, 1번 가의 보리밥 풋나물이나 나의 띠집은 화자의 소박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맞니? 맞죠? 2번 가의 바위급 물가나 나의 촌주강원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익숙하게 접하는 공간이나 대상. 그치? 그냥 자연 그 자체였잖아. 그죠? 연결되니? 3번 가의 실태로 논이노라와 나의 종일치하기 원하노라는 그냥 존나게 놀겠다는 얘기잖아. 자연 속에서 누리는 한가로움을 나타내는 표현 될 거고요. 4번 가의 다툴이나 나의 값이 있는은 명리에 집착하는 속세의 혼탁함을 환기하는 표현. 다투리가 뭐지? 다투리가 뭐야? 다투리 없는 강산이라고 했으니까 다투는 건 속세 애들이겠죠? 그리고 값이 있는 경치에 값이 없다고 했잖아. 충분히 연결이 될 거고요. 자, 5번 가의 갚고자 하여도나 나의 옥누라 달을 쏘냐는 세속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다짐을 강조하는 표현. 자, 이 뭐야 이거 윤회를 갚는 거랑 씨발 뭔 상관이야, 그지? 자, 그 다음에 55번입니다 55페이지 농가. 이거 하나 더 해도 되겠죠? 괜찮죠? 지금 보니까 컨디션들이 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놔두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가서 커피 드세요. 알겠죠? 난 카페 그 옆에 있는 카페 가서 사 먹을 거야. 옆에 카페 하나 더 있잖아. 아, 그 어? 카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견 카페 같은 거 있어. 아, 그래요? 근데 거기 근데 커피가 싸고 맛있어요. 아, 배고프다. 아, 여기 바로 해도 되겠네요. 자, 요 작품도 많이 봤죠? 그래도 지금 이게 최소 3번째일 겁니다. 농가. 실제 수능에도 나왔죠? 아시죠? 수능이 나왔어요? 2021년? 그래요, 진짜 나왔어요. 농가 있어요? 농가랑 탕군가랑 같이 나왔어요. 얘는 말 그대로 제목이 농가기 때문에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그죠? 어디가 배경이에요? 농촌이 배경이겠죠. 농촌이 배경. 근데 여기서 농가는 사실 좀 약간 어떤 농촌이냐면은 이상적 농촌에 가까워요. 이상적 농촌에 가깝고 이걸 지은 사람 자체가 사대부예요. 사대부. 사대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농촌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상적인 농촌이라고 한다면은 공동체 의식.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사람들끼리 다 같이 이제 합심해서 농사일을 짓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 뭐야? 수확이 더 늘어나고 이걸로 인해서 뭐야? 어떤 삶을 원했냐면은 풍요로운 삶을 지향했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제일수 서산에 도들볕 서고 구름은 느지기 난다 라고 돼 있어요. 지금 뭐야? 서산에 아침 햇빛이 비치고 그럼 뭐야? 시간적 배경 나왔네. 그죠? 아침. 그죠? 그 다음에 비 뒤 묵은 풀이 뉘밭이 뒤턱건고. 자, 이거 묵은 풀이 뭘 것 같니? 비 뒤에 묵은 풀. 비가 오고 나면 풀이 존나게 자라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뭘까? 그 잡초죠. 그럼 우리가 잡초 어떻게 해야 돼?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 뽑아야죠. 그 밑에 뭐라고 나있어요? 둬라! 굳이 바로 안 뽑아. 왜? 여기 있어요.
차례진 1이니, 그러니까 뭐야? 차례가 정해진 1이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차례가 정해진 1이야. 아까 이거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 이 잡초 뽑기도, 아까 방금 누구 밭이 더 짙으냐라는 얘기를 했잖아. 그거랑 상관없이 차례가 정해진 1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매는 대로 매오리라. 우리가 잡초 뽑는 걸 우리가 김매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나중에 한 번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이제 공동체 의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2번. 이 삼수 보시면요. 둘러내자, 길, 찬골 둘러내자. 자, AABA 구조구역. 이게 뭐 하고 있어요? 뭐가 둘러내고 있어요. 둘러낸다는 얘기는 뭐니? 거기 길, 찬골 보시면 알겠네요. 잡초가 자란 밭고랑이래요. 이제 삼수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잡초 뽑고 있는 거예요. 그쵸? 발행이 엿길을 골골마다 둘러내자. 여기도 뭐야? 풀의 이름들이 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열거가 들어간 부분이죠. 그쵸? 쉬 같은 긴 사례를 뭐래? 마주 잡아 둘러내자. 이 마주 잡다는 건 뭐야? 다 같이 한 번에 하자는 얘기죠. 그쵸? 여기까지 뭐야? 농촌에서의 어떤 일을 얘기하는 거죠. 자, 4수. 땀은 드는 대로 듣고 볕은 쬐 대로 쬐다. 청풍에 옷 긴 열고 긴 휘파람 흘리불 때.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 곁에 일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휴식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어디서 길 갔는 손님 내 아는 듯이 머무는 곳. 뭐야? 손님도 와서 같이 휴식하고 있는 그런 약간 한가로운 흥취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자연 친화랑은 상관없습니다. 자연 친화 절대 아니에요. 농촌의 약간 그런 여유로운 그런 이제 장면을 얘기하는 거지 자연 흥취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요. 돌아가자 해지거든 돌아가자. 여기도 마찬가지 AAB고죠. 이제 일이 끝났어요.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방금 여기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라고 했대? 농촌에 대한 일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같이 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죠. 개변에 손발 씻고 호미 메고 돌아올 때, 자, 어디서 우배 초적이 함께 가자 조르는 거죠. 우배 초적도 뭐 있어요? 소의 등에 타고 가며 부는 풀피리 소리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의인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에 사람이 탄 게 아니야. 소를 누군가 타고 있는데 피리 소리라고 돼 있죠. 그죠? 소의 피리 소리. 소의 등에 타고 가면 불피리 소리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어요. 자, 근데 만약에 7수 보시면 7, 9수 보면은 여기부터는 이제 조금 어떤 수확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면화는 3달에 4달에요. 이른벼는 패는 뭐가 곱는가. 지금 말이 좀 어렵게 나와 있지만 면화, 솜이에요, 솜. 솜은 3달에 4달에 많이 이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른벼는 패는 뭐가 곱나. 자, 이삭이 슬슬 나오기 시작할 때. 5, 6월이 언제 가고 7월이 반이로다. 자, 지금 어떤 상황? 7월 중순이에요. 자,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월별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우리는 뭘로 생각해야 돼? 양력으로 생각해야 돼? 음력으로 생각해야 돼? 음력으로 생각해야 돼요. 양력은 지금 우리에서만 쓰잖아. 그죠? 여기서만. 그럼 7월 중순이라는 뜻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추석 음력으로 언제인지 아세요? 아니, 광복절 말고 음력 8월 15일. 여러분들 다음 주가 추석이죠? 그죠? 7월 중순이라는 건 이제 곧 추석이 되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수학하기까지가 얼마 안 남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이해했어? 추수할 때까지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결과가 다 나온 거잖아. 그치? 맞죠? 자, 그 다음에 아마도 하나님 너희 만들제 날 위하여 만드셨다. 그만큼 내가 지금 요 수확물에 대해서 약간 자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를 위해 이렇게 만드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수 보면요. 구수는 실제로 이제 추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취하는 이 늙은이오, 웃는 이 아이로다. 흩은 순배 흐린 술을 고개수로 권할 때, 자, 늙은이도 웃고 아이도 웃어요. 그죠? 술 처먹고 있어요. 그죠? 맞죠? 보통 이거 술을요, 추수하고 나서 술을 빚습니다. 왜냐면 쌀이 좀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죠? 그 쌀 그냥 좀 썼겠죠? 그죠? 그래서 니라서 흑장구 긴 노래로 차례춤을 미루는 거. 그럼 다 같이 어떤 상황이야? 춤을 추는 상황이에요. 그죠? 됐죠? 자, 5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는 뭐야 1하는 부분이고 B는 1이 끝난 부분이죠. 그쵸? 맞니? 이렇게 상황 설정 가능하니? 자 1번 A와 B는 모두 동일한 시열을 반복하여 그치 A, B 그대로 있었죠. 운율감을 자아낸다 연결될 거고요. 일단 2번 A는 청유형 어미를 활용하여 뭐 있어? 둘러내자. 노동에 임하는 활기찬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연결될 거고요. 3번 B는 청각적 심상을 환기하는 소재를 통해 있어? 우배 초적 있었죠. 그쵸? 여유로운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연결될 거고요. 4번 성격이 유사한 자연물 뭐 있어? 발행이 엮기 쉬 이런 거 있잖아. 그치? B는 의인화된 대상을 통해 시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우배 초적 여기 말하는 거였죠. 5번 A는 고유를 주어 삼아여 향토적 정치를 드러내고 뭐 씨발 거 잘 모를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대충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B가 문제냐? B는 한자어를 주로 사용하여 추상적 관념에 뭐 추상적 관념이 뭔데 그 얘기가 나오기 한 번도 없었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제1수 종장의 매는 대로 매오리라는 애는 고단한 현실 에이 뭐라는 거야 이상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2번 자 4수 종장의 긴 활파라면 초장의 땀이나 볕에 촉각적 심상과 대비되는 청풍의 시원한 느낌을 부각한다. 이게 맞겠죠? 땀이 있고 볕을 이렇게 딱 쬐면 당연히 따갑지. 그지? 넘어갈게요. 7번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농가는 출사를 단념하고 향촌에서 학문과 농사를 병행한 위백교의 연시조이다. 사대부가 실제로 농사 지은 거네요. 그죠? 이 작품의 하자는 우월한 입장에서 농물을 계몽하는 것이 아니라 향촌 구성원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농사일에 힘쓰고 추수의 보람도 함께 누린다. 이는 이상적인 향촌을 만들기 위해 사강회를 조직한 작가의 공동체 경험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 작품은 전 6수와 후 3수의 시간적 배경이 서로 다른데 이는 권농이라는 주제를 제시하는데 권농이 뭔지 아세요? 권농? 농사를 권한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복합적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다. 자 일단 A, B, C, D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1, 2수에서는 1터로 가는 과정 3, 4수에서는 1타에서 긴매기 그 다음에 휴식과 귀가 주수전 후 향촌의 모습 이렇게 각각 과정별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1번 제1수의 도들볕과 제6수의 해지거드는 각 수의 시간적 배경을 알려주는 시어 맞니 여기까지? 그래서 A에서 C가 농번기의 하루 일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연결될 거고요. 2번 제3수의 길찬골은 제1수의 비뒤 묵은 풀에서 연결되는 거 맞지? 그래서 화자가 긴매기 작업에 열중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연결될 거고요. 3번 제3수의 마주자발을 제1수의 차례진일과 관련지어 이거 공동체의식과 연결되겠네요. A자 D에 그려진 향촌의 모습이 작가가 지향하는 공동체적인 삶을 연결되네요. 3번 됐네요. 그죠? 4번 제7수의 면화와 이른변은 A씨에 그려진 노동의 결실을 나타내는 소재. 아까 수확물이라고 얘기했었죠? 맞니? 작가가 농사일의 보람을 나타내기 위해 시간적 배경이 다른 D를 덧붙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치? 7월 중순이어가 됐으니까. 자 5번 제9수의 니라서는 제4수의 어디서와 달리 공동체 외부인의 존재를 구수의 다 내부인 아니야? 할배랑 아이 있는 건데 그죠? 다 같이 춤추는 거잖아요. 그죠? 추수절 공동체가 즐기는 흥취가 깨지지 않도록 하려는 작가의 마음을 엿보게 한다. 여기가 연결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진행을 할 건데 몇 시에 진행하냐? 25분쯤에 진행할까요? 아니면 30분에 진행할까요? 30분에 진행하면 뭐 이제 쉬는 타임 없이 이제 비누가 바로 나갈 거고요. 알겠습니다. 뭐 일단 자 일단 제목 자체가 지금 까치밥이라는 이제 제목인데 자 얘가 뭐랑 연결되어있는지 어떤 뜻인지를 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이것만 보면은 뭔지 모를 거예요. 예? 겨울에 감떡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요? 그럼 뭐랑 연결이 가능할까요? 지금 근데 되게 좋은 접근이었어요. 아주 좋은 접근이야. 까치밥이라는 것 자체가 제 까치를 위해 일종의 남겨주는 어떤 하나의 배려 같은 거거든요. 물론 맥락까지 봐야 아마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시겠지만 그게 없어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에 대한 배려냐? 뭐에 대한 배려? 여기서 뭐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가치에 대한 어떤 배려, 그치? 자연물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그쵸? 확장을 하게 되면은 그 외에 다른 존재들에 대한 배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본문 보면서 연결 한번 시켜봅시다. 자, 처음에 고향인 줄도 모르면서 긴 장대 휘둘러 까치밥 따는 서울 조카 아이들이야. 지금 뭐가 나왔어요? 고향 나왔어, 고향. 고향이랑 서울, 그죠? 그 다음에 고향이랑 대응되는 게 이제 뭐야? 까치밥이죠. 그 다음에 서울은 누구야? 조카 아이들이죠. 조카 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일단 뭐야? 말을 건네는 방식, 그죠? 말을 건네는 방식. 그 다음에 청자가 존재하고요. 그죠? 자, 이제 여기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고향은 아무래도 서울이랑 대비를 해봤을 때 어떤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까? 조금 약간 따뜻한 공간, 그죠? 따뜻한 공간. 여기는 뭐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에 비해서 삭막하고 이 부분이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 까치밥 따지 말라 라고 했으니까 일단 뭐야? 명령형 어미가 들어갔네요, 그죠? 명령형 어미. 마라 했으니까. 니들이 좋아하는 마라탕 말고요. 다음에 자, 남도의 빈 겨울 하늘만 남으면, 자, 빈 겨울 하늘 밑줄 쳐주시고요. 그 옆에 삭막한 현실이라 적어주세요. 우리 마음 얼마나 허전할까? 허전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까치밥을 두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허전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를 배려하기 위해서 삭막한 현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살아오니 세상 어느 물구비 소용돌이 치고 휩쓸려 배 줄일 때도, 자,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살아온 세상이, 그 다음에 뭐 어땠냐? 물구비라는 말이 있고 소용돌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거 뭐랑 연결이 가능할까요? 우리 살아오는 세상들이 다 뭘로 있다? 그렇지, 시련과 고난. 이 정도는 이제 또 해석이 가능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힘들어 돼줄 때도,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공중을 오가는 날짐승에게 길을 내어주는 그것은 따뜻한 등불이었으니. 이제 까치밥의 의미가 제대로 나왔네요, 그죠? 그것이 이제 까치밥이죠, 그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따뜻한 등불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 따뜻한 등불. 그리고 또 뭐 하나 하냐면 길 안내를 해준다고 했었어요, 그죠? 이걸로 봤을 때 우리가 까치밥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소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지? 맞니? 이해됐어? 됐어? 요거랑도 연결이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철없는 조카 아이들이여 그 까치밥 따지 말라. 자, 이건 뭐였어? 뭐의 반복이에요? 19의 반복이죠. 19의 반복.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이 있습니다. 사랑방 말쿠지에 집신 몇 쭉 걸어놓고, 자, 집신, 이번에 또 뭐가 나요? 집신이 나왔어요, 집신. 집신 몇 쭉 걸어놓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다시 새벽,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는 무덤섬을 걸어가시지 않았느냐. 자, 이번에는 이 집신을 놓고 간 사람이 누구냐? 할아버지예요, 그죠? 자,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집신으로 지금 뭐 했니? 그 집신 덜어는 외로운 길손의 길보시가 되고, 자, 첫 번째 길보시가 됐대요. 이 길보시라는 게 뭐냐면은 길잡이 같은 거예요. 일종의 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집신이 어떻게 길 보쳐줘?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신발도 없는 상태에서 그걸 이제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자, 아버지는
한밤중 동네에 개 컹컹 짖어 그 집신 짊어지고 아버지는 다시 새벽 두만간 국경을 넘기도 하였느니. 자, 아버지가 뭘 하게 됐어요? 국경을 넘어가게 돼. 그러니까 피난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도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지. 그럼 집신이라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이 집신도 마찬가지 까치밥이랑 유사한 역할을 하는 거죠. 됐니? 자, 어쨌든 이런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고 있대? 아이들아, 무슨 법? 도노법, 그죠? 도노법.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 그러니 서러워하지도 말아라. 눈 속에 익은 까치밥 몇 개가 겨울 하늘에 떠서 아직도 너희들이 가야 할 머나먼 길 이렇게 등 따숩게 비춰주고 있지 않느냐. 자, 여기서 까치밥의 기능 또 뭐야? 한 번 더 환기를 시켜주는 거죠. 뭐라고 돼 있어? 머나먼 길을 비춰주고 있대요. 그럼 까치밥이나 집신이나 결국은 이제 같은 맥락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나 부분 볼게요. 제목이 새벽 편지예요. 자, 우리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 새벽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새벽. 여기 말고. 새벽이라는 시간. 어떤 시간이에요? 감성 돋는 시간이야? 새벽. 우리 보통 밤이라고 한다면 뭐야? 뭐랑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밤. 부정적 현실과 연결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새벽은 무슨 시간일까? 부정적 현실? 긍정? 그 중간을 뭐라고 하죠? 과도기라고 할 거야? 긍정적에 대한 약간 기대감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 그렇지. 희망. 극복. 이 정도의 시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존재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시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간. 보통 이런 새벽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인재 중심이 아니라 보통 일제강점기랑 연결되는 경우가 많죠. 그죠? 부정적 현실을 우리가 버팀으로써 아침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여기서 뭐가 나왔냐? 반짝이는 별 동그라미 쳐시고 이거 뭐겠어요? 대놓고 뭐라고 나와있어? 희망이라고 나와있죠. 그죠?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지금 뭐래? 이 희망을 통해서 사랑의 샘이랑도 연결이 되죠. 사랑의 샘. 다 긍정적인 부분들이랑 연결되겠네요. 자, 근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있을 것만 같다라고 있어요. 거기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확신이 없는 서술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종의 기대감을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맞죠? 자, 그 다음에 고통의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은 잠들고. 자, 이건 뭐야? 고통이고 목마름이니까 시련과 연결 가능하게 얘네는 잠들고 눈시울에 붉어질 인간의 혼들만 깜빡이는. 자, 여기서 인간의 혼들, 그러면 눈시울이 붉어진 부분들을 연결시켜 주시고요. 자, 얘네들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는 존재들이라고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쵸?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시련과 고난을 겪고 그리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그 고요한 시각에 아름다움은 새벽의 창을 열고 여기도 플러스적인 부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 가슴에 깊숙한 뜨거움과 만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뭐야? 우리 가슴에 깊숙한 뜨거움, 사랑과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랑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밝아올 아침. 밝아올 아침 밑줄 쳐주시고 이거 뭐랑 연결시키면 돼? 이제 밝아올 아침이면 자유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자유로운 새소리를 듣기 위해서. 잠깐 밑에 뭐 이거 빼먹었네. 뭐라고 돼 있어? 자,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 그랬어. 고통하는 법. 자, 요거 어떻게 연결될까? 자, 우리 새벽은 희망이 있는 시간대라고 했지 무조건 부정적 현실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었어요. 그죠? 자, 고통하는 법을 배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고통을 내가 견디는 법. 그럼 새벽을 견뎌야 뭐가 오는 거야? 아침이 나오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일종의 극복이지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죠? 극복이지. 자, 이제 밝아올 아침과 자유로운 새소리를 듣기 위해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될 거예요. 고통하는 법을 익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아침에 대한 것들이, 그죠? 따스한 햇살과 바람과 라일락 꽃향기를 맡기 위하여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한마디. 자,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이걸 가지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새벽 편지를 쓰기 위하여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잠깐 여기 어디야? 앞이랑 뒤랑 비스무리하네요. 그죠? 수미상관. 그죠? 대신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사랑에서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변주죠?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말하지 않는 희망의 삶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사랑에서 희망만 바꿨는데 뭐 그닥 의미적인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가와나의 표현산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가와 달리 나는 시적 공간의 탈속성이 뭐 자연침해? 아니잖아. 그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나와 달리 가는 공간의 이동 경로에 따라 화자의 심리 변화를 보여준다. 공간의 이동이 일단 없었고 근데 장면 변화는 있었는데 공간 변화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죠. 그죠? 3번 가와 나는 모두 과거와 현재 대비를 통해 대상을 향한 그리움의 정서가 가에서 나타나진 않았죠. 그 다음에 4번 가는 서리적 표현을 요거는 있는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나는 반어적 표현이 있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죠? 5번 가는 부정어를 통해 청자에 대한 바람. 부정어 뭐 있어? 맞아요. 마라. 여기죠. 나는 고백적 어조를 통해. 있니? 고백적 어조라고 한다면은 성찰적 태도랑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혼자 얘기하는 듯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희망의 삶이 희망의 셈이 있고 사랑의 셈이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5번이 정답입니다. 넘겨볼게요. 자, 9번.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까치밥은 까치밥과 길 같은 상징성이 강한 시어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시간과 공간 심상들을 보여준다. 즉 과거와 현재, 미래 같은 상이한 충의의 시간들,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 조카 아이들로 이어지는 여러 세대들, 자연물과 인간 같은 상이한 존재들이 까치밥과 길을 매개로 서로 연결되고 있다. 시인은 이런 시공간의 심상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전통의식과 공동체 정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요걸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자, 한번 연결시켜 봅시다. 1번 화자는 까치밥과 등불의 비유관계로 빛의 심상을 부각하여 조카 아이들에게 다른 존재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공동체적 정신을 일깨우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이거 연결 가능하겠죠. 2번 화자는 물구비와 두만강 국경이 함축하고 있는 옛날의 길을 통해 조카 아이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미래의 길 역시 험난할 것임을 암시한다. 그 살아온 세상이 험난하다는 얘기를 했었잖아. 그죠? 연결이 될 거고요. 3번 화자는 공중을 날아가는 날짐승과 홀로 길을 걷는 길손을 연결하여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길 위에서 이동하는 존재들이 겪는 고독을 환기한다. 이것도 충분히 연결은 가능하겠죠. 4번 화자는 앞세대인 할아버지와 아버지라는 존재들을 환기함으로써 까치밥을 남겨두는 것이 세대를 이어가는 전통 정신임을 조카 아이들에게 일깨운다. 이 보기랑 연결시키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 5번 화자는 조상들이 보여준 기다림의 세월을 회상하여 조상들의 권위가 꼰대야? 전혀 아니죠. 5번이 정답입니다. 자, 10번 나의 시상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와 D는 화자와 청자의 구체적 상황을 수미상관으로 나타내요. 까지는 맞지?
근데 화자가 너에게 편지를 쓰게 된 계기를 강조한다. 계기가 있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나머지 것들 한번 확인 쭉 해볼게요. A의 셈에서 출렁이는 사랑은 B의 인간의 혼들을 향한 것으로 이 세상을 향한 화자의 태도를 떠오르게 한다. 이건 연결 되겠죠. 그죠? 3번 B에서 신생의 시간인 새벽은 뜨거움의 심상과 결합하여 타인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화자. 이건 맞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4번 C는 위하여를 시행의 끝에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화자가 고통을 견뎌냄으로써 이루고자 하는 목적, 자유였잖아. 그치? 5번 C의 사랑은 D의 반짝이는 별과 희망의 생리진인 생성 이미지와 결합하여 화자의 고조된 마음 상태를 환기한다. 이것도 연결되겠네요. 자, 이제 빅문학 가봅시다. 어디로 가볼 거냐. 자, 우리 여기 했나요? 11페이지, 10페이지까지는 했나요? 10페이지 했죠? 했어요? 했지? 네. 그럼 12페이지는? 아직 안 했어요? 왜? 벌써 과학이라 일단 재미없어. 과학이라 일단 힘듭니까? 먹어. 아니, 먹어. 씨발 뭐 어때? 요거는 그냥 제가 소재 기준으로만 말씀드릴 거니까 너무 쪼실 필요 없고요. 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 요거에 대한 얘기만 할 거예요. 벌써 조는 지금 테스트에 취하면 어떡해. 힘들어 죽겠는데. 봐 지금 뚝뚝 소리 나나 지금 다리에서 지금 막 죽을 것 같아 지금. 삐걱삐걱 대고 있어요. 좋댔어요. 1시간 남았어요. 뷰명 한 3개 하면 되겠죠. 정 힘들면 요거 하나 하고 한 5분 쉬었다가 해도 되니까 뭐 그 상황 보고 합시다. 뒤에 거? 이건 그래도 할만해. 자, 볼게요. 자외선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빛으로 사람의 눈에는 인식할 수가 없다. 하지만 적외선은 대부분의 물체에서 발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지하는 센서를 이용하면 광원이 없어도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갖고 가야 될 거 적외선이라는 거 있어요. 적외선. 그리고 적외선 통해서 뭘 감지한다고 했어요? 움직임을 감지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뭐가 나온다? 적외선 센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감지하는 센서를 이용하면 광원이 없어도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데 침입 감지 등에 쓰이는 적외선 센서는 적외선을 방출하는 물체나 그 움직임을 감지하여 전류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이다. 잠깐만. 움직임을 감지해서 뭘로 바꾼다고요? 전기 신호로 바꾸는 거래요. 그죠? 전기 신호. 그럼 이렇게 볼까요? 자, 정확히 무슨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바꾸는 걸까요? 이건 그냥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뒤에 건 확실히 알지 않나? 전기 에너지죠? 앞에 건 뭘까 그러면? 어떤 에너지로 인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니? 여기서 운동 에너지라고 하면 뒤집니다. 운동 에너지 아니죠? 정확히 뭐야? 얘 에너지죠. 적외선. 적외선에 대한 에너지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좋답니다 진짜. 알겠죠? 자, 볼게요. 또
대표적으로 광다이오드 센서는 반도체 소자를 이용하여 적외선을 전류 신호로 바꿔준다라고 했어요. 앞으로 나올 게 뭐야? 광다이오드 센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은 광다이오드는 N형과 P형 반도체를 접합한 것인데, 이제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N형, P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아마 동준이는 알 수도 있어. 미니모사에 나왔거든요. 공핍층, 결핍층, 자유전자 막 이런 거 있었단 말이야. 전공 막 이런 거 있었어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풀이가 아주 작같았을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전자의 생성과 이동을 통해 적외선 같은 및 신호를 전류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우리가 그럼 원리가 뭐가 있냐? 전자의 생성과 이동이에요. 그럼 요 부분은 전자가 생성하는 부분과 이동하는 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네요. 그죠? 일단 여러분들이 과학 지문을 보면 일단 막연하게 다 거지 같다는 소리를 하잖아. 맞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 차근차근히 접근하시라고. 앞으로 뭐가 나온다, 이런 부분에 대한 원리가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걸 여기다가 적용만 시키면 돼요. 자, 그래서 N형 반도체는 규소에 비소를 첨가하게 만들어. 자, 여기는 구성 요소가 규소랑 비소예요. 그 다음에 P형 반도체는 규소에 붕소를 첨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간단하게 갖고 가시면 되겠죠.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겠죠. 붕소, 규소, 비소 원자는 가장 바깥 궤도의 전자가 각각 3개, 4개, 5개이다. 자, 이 얘기는 그럼 뭘까요? 일단 혹시 모르니까 숫자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기 4개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규소, 비소니까 여기 5개인가요? 그죠? 5개, 4개, 3개. 뭔가 얘가 조금 더 많으니까 체킹을 해봐야겠네요. 얘가 좀 적으니까 체킹을 해봐야겠네. 사실 이걸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소는 규소의 4개의 전자쌍을 공유하는 결합을 하면서 양이온이 되고, 자, 왜 그러겠어요? 자, 여기 결합됐죠? 하나 남죠? 그러면은 플러스 이온이 된다고 했었고, 뭐가 남냐? 여기서 전자가 남습니다. 맞죠? 됐죠? 그 다음에 전자 한 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래, 얘가 뭐라고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요런 정보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사실 몰라도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얘네들끼리 전자결합이 일어나고 남는 게 요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양이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전자가 하나 남는데 남는 새끼는 당연히 뭐가 가능해? 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붕소는 규소와 공유결합하면서 전자 한 개를 얻어 음이온이 되지만, 붕소가 뭐야? 전자 남은 거니까 이게 음이온이 되겠죠? 그죠? 자, 마이너스 이온이 되지만 뭐가 문제냐? 자, 뭐가 있어요? 저 붕소와 규소가 4개의 전자쌍을 공유하게 되는 전자 한 개가 부족해. 부족하대요. 자, 부족해. 부족해서 뭐가 나오냐? 얘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 빈자리인 양공이 있다. 빈자리. 우리가 일종의 하나의 구멍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부른다? 양공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대충 느낌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야, 구멍이 있고 이동할 수 있는 새끼가 있어. 이리로 가버리고 싶었겠지, 그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P형과 N형 반도체의 원리예요. 이건 뭘 알아달라는 거야? 소재를 알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쭉 볼게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다고 했냐? 양공이 있는 공유결합을 한대요. 공유결합. 이게 여기로 넘어가겠네.
N형 반도체는 전자의 농도가 높고 P형 반도체는 양공의 농도가 높으므로 이 둘을 붙이면은 N형의 전자는 P형으로 확산하여 양공과 결합하고 P형의 양공은 N형으로 확산하여 전자와 결합한다. 자, 그럼 이 얘기는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서로 어떻게 된다? 서로 확산이 되고 서로 결합이 된다. 됐죠? 맞죠? 자, 그래서 전자와 양공이 서로 결합해 사라진 결핍 영역이 안정적인 일정한 폭이 될 때까지 확산은 접하면서 계속된다. 그치? 이왕 움직이는 애들은 다 각각에 있는 구멍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이해됐어? 응. 그 다음에 전자가 사라진 N형의 결핍 영역에는 비소양이온, 양공이 사라진 P형의 결핍 영역에는 붕소음이온만이 남게 된다. 이로 인해 결핍 영역, 자, 결핍형은 각각 뭐가 이제 남아있어요. 그쵸? 이렇게 되고 나서 공통적으로 얘가 있었던 자리가 결핍 영역인데 여기 안에 뭐가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되냐? 전기장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끝나요. 여기서 뭐가 있다는 거야? 전기 에너지가 있다는 거야. 이 확산이 되면서 이 결핍 영역, N형이든 P형이든 전기장이 있다. 됐지? 그 다음에 확산하려는 힘은 전자를 P형으로 양공을 N형으로 움직이게 하는 방법. 결핍 영역의 전기장은 전자를 N형으로 양공을 P형으로 움직이게 한다.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서로 반대의 에너지네요. 그쵸? 맞니? 이거 이해됐어? 이해돼? 동규 이해? 괜찮아?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서로 에너지가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맞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자, 반대 힘으로 상쇄되어 광다이오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예요. 자, 요 확산하는 힘과 이 반대 다시 끌어올려는 에너지가 같이 계속 상쇄되기 때문에 이때는 안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전류가 공급이 되지 않아요. 전류가 나타나지 않아요.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전류를 만들어야 되냐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저희 잘하는 거 아니지? 잘 것 같은데? 아니지.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자, 요 상태, 안정적인 상태에서 적외선이 입사되면, 그지? 이제부터 이 감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요 상황에서 적외선이라는 어떤 변수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된다고 돼 있냐? 원자에 속박된 전자의 에너지가 가해져. 여기에서 에너지가 찡 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대요? 전자 양공쌍들이 새롭게 생성된다. 거기 밑줄 좀 보자. 새롭게 생성된다. 이들이 결핍 영역에 도달하면은 전기장의 영향을 받아 전자는 양이온의 방향으로, 양공은 음이온의 방향으로 움직인다까지는 아까 말했던 부분이랑 똑같죠. P형의 전자들이 N형으로 이동하고 N형의 양공이 P형으로 이동하면은 N형은 어떻게 된대요? 전자 과잉 상태가 된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얘가 이동이 가능한데 전자 과잉이 생긴대.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이 새끼가 이동할 뭔가가 갖춰진 거네요. 그죠? 맞죠? 전자들은 N형에 부착된, 전극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외부 회로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외부 회로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전자는 회로를 돌아서 반대편 P형에 부착된 전극을 통해 다시 반도체 속으로 들어가 양공과 결합한다. 자, 일단 적외선이, 여기 봐봐. 적외선이 여기 입사가 되면은 또 생긴다고 했죠. 전자 생기고 양공 생기고 한댔죠. 근데 전자가 어쨌든 이동할 수 있는 애들이 좀 너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나 나갈래 씨발!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통로가 있었어 없었어? 통로 있었잖아. N형과 P형을 연결하는 외부 회로가 있으니까 얘 전자들은 100% 외부 회로를 통해서 일로 이동을 하겠죠. 조금 어려워, 그죠?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고? 전자 이동이 일어난다고.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주 이 교실 공간 내에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잘 계시고 있죠. 맞죠? 우리가 이 한 명 한 명을 전자라고 정의를 내릴게요. 자, 책상은 사실 많아도 이 책상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죠? 근데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3명이 아니라 20명이 된다고 쳐봐. 일단은 막 가슴이 답답하죠. 자, 그래서 근데 이 교실에는 몇 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냐? 한 10명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10명 어떡할 거야? 아, 씨발 존나 좁아. 나 나갈 거야. 하면 인지를 떨고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회로, 외부 회로를 통해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 P형으로 간다고. 그럼 여기 안에 전자가 이동했기 때문에 결국 무슨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야? 전자가 이동했으니까 외부 회로를 통해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되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뭐가 나온다는 거야? 이 침입이 감지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 괜찮아? 정리 안 해줘도 돼? 한 번만 더 해줘? 괜찮아? 리얼리? 이씨,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채원이? 괜찮아? 자, 그래서 전자는 회로를 돌아서 반대편 P형에 부착된 전극을 통해 다시 반대체 수로가 양공과 결합하고 이 과정에서 외부 회로에 전류가 흐르고 센서는 그 신호 전류를 인식하여 적외선의 입사 여부를 알게 된다라는 부분은 사실 제가 설명한 부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문을 봤을 때 어쨌든 얘가 외부에 전자가 튀어나오고 외부 회로로 나갔을 때 전기 에너지가 생성된다는 것만 알아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쨌든 지금은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이때 센서가 이상적으로 작동하려면은 빛이 입시되기 전에는 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아야 된다. 이론적으로는 결핍 영역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전자의 이동이 없다. 그러니까 전류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반도체 자체의 온도 등 외부 요인에 인해서도 전자 양공쌍들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들의 이동에 의해 신호 전류에도 잡음 전류도 섞이게 된대요. 다른 변수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센서의 작동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로 반응도 외에 감지도를 함께 활용하여 잡음 전류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로 인해서 나온 지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반응도, 그다음에 감지도. 반응도는 빛 에너지의 일률당 신호 전류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며 그러니까 지금 빛 에너지가 나서 빛 에너지. 그죠? 빛 에너지가 나왔고 전기 신호란 말이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전류가 나왔죠. 반응도가 높을수록 성능도 높다. 빛 에너지의 인류는 1초당 입사되는 빛 에너지가 한 일의 양이며 반응도는 입사되는 빛의 양에 따라 전류값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다. 그러면 자, 빛의 양만큼 얼마나 반응을 하냐가 반응도죠. 그럼 양의 반응이 비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는 있겠네. 그죠? 양이 높을수록 반응이 더 잘 되겠죠. 근데 자, 밑에 또 뭐가 있냐면은 감지도는 소자의 단위 면적의 1W를 하는 빛 에너지를 입사했을 때 SNR 값으로 나타나는데, 자, SNR 값은 신호 전류를 잡음 전류로 나눈 값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빛 에너지를, 자, 얘는 빛 에너지를 기점으로 할 때, 자,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잡음 전류의 신호 전류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NR 값이 높을수록 센서의 성능도 좋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할수록 성능도
좋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갖고 가야 될 거는 요 딱 두 부분입니다. P형과 N형의 원리. 그 다음에 요 반응도와 감지도에 대한 이야기만 알고 계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25번 보겠습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의 이유를 진술한다고 했을 때 보기에 가, 나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이 지금 뭐였니? 결핍 영역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전자의 이동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런 이유잖아. 그쵸? 자,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뭐뭐에 의해 이동하는데, 자, 전자는 어떨 때 이동할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어떨 때 이동해야 돼? 전자가 여기 봐봐. 전자가 존나게 많아져야 전자 과잉 상태가 돼야 전자가 이동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어떤 걸 기점으로 봐야 되냐? P형보다 N형의 전자 농도가 높아서 발생한 힘이랑 또 뭐가 있었냐? P형의 양공과 N형의 전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기장. 야, 전기장을 갖다 줘도 필요 없죠. 농도가 높아야 되는 거야. 누가? N형이랑 P형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높아야 돼? 누가 더 높아야 돼? 누가 더 높아야 돼? 말해봐. N형이죠. 왜? 전자가 과잉돼야 되니까. 그래야 이동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몇 번이 있어요? 1번, 2번 이렇게 있겠네요. 그죠? 1번, 2번, 3번까지 있는데, 자, 2번은 왜 틀렸어? 양공이 다르죠? 양공 틀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3번 중에서 보시면 됩니다. 결핍 영역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은 땡땡에 의해 그 힘이 상쇄되기 때문이다. 야, 이거 상쇄되는 힘이 하나 뭐가 있었어요? 상쇄되는 힘 뭐가 있어? 상쇄되는 힘 뭐 하나 있었어? 얘가 일로 가려는 힘이 있는데 평소에는 상쇄가 되는 이유는 뭔데? 다른 힘 때문이잖아. 다른 힘이 뭐밖에 없어? 전기장. 그럼 답이 몇 번이야? 1번이죠. 자, 3번은 그럼 왜 틀렸냐? N형의 붕소 음이온이 P형으로 이동해 생긴 전기장. 이게 아니잖아. P형 쪽에서 전기장이 발생했겠지. 그리고 잔자가 양이온 방향으로 힘을 받는 전기장이겠지. 그치? 연결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A, B가 어딨냐? 24번도 볼게요. 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A가 지금 뭐야? 반응도죠. 그죠? B가 감지도예요. 1번. 잡음 전류가 존재하면은 A가 높아도 적외선 센서의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 그치? 얘는 상관이 없긴 해. 근데 감지도에서 잡음 센서가 높아진다면 이 값이, SNR 값이 적어지니까 성능도 당연히 보장할 수가 없겠네요. 자, 2번. 적외선 센서가 적외선을 인식했다면은 B의 값은 1보다 커야 한다. 그쵸? 잡음 전류보다 신호 전류가 세야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이 돼야 감지가 되는 거잖아. 그죠? 3번. 소자의 단위 면적당 잡음 전류가 커질수록 B의 값은 더 작아진다. 이건 맞지? 분모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4번. A와 달리 B를 통해서는 신호 전류에서 잡음 전류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그치? A에선 그런 기준이 없고 B에선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이건 맞네요. 자, 5번. 빛 에너지가 한 일의 양이 커지는 정도보다 신호 전류가 커지는 정도가 작다면 B와 달리 A 값은 낮아진다. 뭔 소리야? B의 값은 일단 높아지겠죠? 그만큼 들어가면 빛 에너지가 많으니까. 자, 여기에서는 뭐가 없어? 잡음 신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얘가 그냥 높아지면 얘 반응도 자체도 높아지겠지? 그러니까 5번 틀렸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5분 쉬실 거예요? 5분만 쉬었다 해? 왜? 쉬지 마? 그죠? 좀 깁니다. 미술의 역사, 즉 미술사란 각종 유파나 예술가의 작품 활동에 관한 전기적, 역사적 서술인 걸로 여기기가 쉽다. 그러나 미적 감상의 대상이자 예술가의 정신이나 시대 상황 등이 투영되어 있는 대상인 개별 작품들을 다루는 만큼, 자, 보통의 역사와 달리 미술사에서 무엇을 기술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입장이 있다. 말이 좀 길게 나왔지만 어쨌든 미술사 서술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이 있다는 정도만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특정 양식에서 발견한 이상적인 미에 대해 서술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특정 양식이라고 했어요. 특정 양식. 요 기준 세우는 게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혹은 일체의 가치기입을 배제하고 자료로서 작품 자체만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실증주의적 서술을 해야 하는지. 자,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작품 자체를 기준으로 서술해야 되는지. 얘는 그러니까 또 어때? 과학적이란 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이란 얘기랑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적인 미. 자, 그래서 뭐래? 무엇보다 미술사를 바라보는 입장은 아름다움의 원리를 다루는 미학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티체는 자, 경험적 탐구에 의존하는 자, 첫 번째 나왔죠. 티체. 자, 미술사가 철학적 사변을 중시하는 미학과는 뚜렷하게 구분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럼 뭐야? 미술사와 미학을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객관적 사실과 같은 미술사가의 관심사는 물론 보편적 예술의 표출과 같은 미학자의 관심사가 모두 개별 작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미술사와 미학이 혼재돼서는 안 되며 각기 고유한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얘의 입장은 미술사와 미학을 구분해야 되고 얘들은 각각 고유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에 초점을 두셔야겠네요. 그쵸? 그는 다만 미술사를 기술할 때 미학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근데 일단은 얘는 뭐야? 일단 미술사 자체가요 경험적 탐구에 연결이 된대요. 자, 요거는 기억을 해줘야 돼. 경험적 탐구. 얘는 여기 옆에 사실이란 말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티체의 입장과는 반대의 극단선에 있는 이로 벤투리가 있다. 자, 이 두 번째는 벤투리. 그는 작품과 관련한 사실만을 나열하는 것은 학문이라 할 수 없으므로 미술사 역시 미학 이론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럼 이 얘기는 뭐야? 티체는 사실적인 부분들을 위주로 알아보자는 얘기고 얘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벤투리에 있어서 미술사는 작품에 대한 미학적 비평과 사실상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랑 반대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미술사랑 미학이 서로 어떻게 본다고 볼 수 있어요? 상호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대부분의 미술사가는 사변적 미학과 경험적 미술사의 중간 지점을 취한다. 경험적 사료에 기초하되 경험 너머의 본질로서 위쪽 원리를 찾고자 하기 때문이다. 근데 자, 요거랑 하나 더 구분되는 게 대부분의 견해는 뭐야? 첫 번째 경험적 사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사변적 미학도 있죠? 사변적 미학. 일종의 뭐라고 보시면 됩니까? 둘이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미술사는 미적 본질을 형식에서 찾는 전통과 정신에서 찾는 전통으로 나눈다. 자, 그러니까 형식과 그 다음에 정신을 두다 보고 있어요. 형식을 중시하는 양식사로서의 미술사는 개별 작품들의 시각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로부터 추출한 외적인 공통점인 양식에 따라 고대, 르네상스, 바로크 양식 등 미술사의 시대를 구획하는 것을 중시한다. 형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뭐 바로크 뭐 등등등으로 나온다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정신사과는 양식사과와 달리 미술의 역사가 미적 본질로서 어떤 목적을 향해 가는 발전적 과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상징주의, 고전주의, 낭만주의 등으로 미술사를 구분하는데, 다만 정신사는 양식사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사는 양식의 변화가 정신의 변화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자, 얘가 얘한테 뭐야?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바뀌면 형식도 발전하기 마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가 지문은 끝났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 부분 볼게요. 자, 미술사 연구의 반복론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있는데, 미술사가들은 광학적 분석에서부터 문헌학적 연구, 개별 작품 간의 비교, 사회적 배경의 탐색 등의 방법들을 동원하는데, 미술사의 목적을 무엇으로 삼는지에 따라 자 뭐라고 되어 있냐, 정신사적 방법, 양식사적 방법, 그리고 이들을 종합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해겔의 변증법과도 아주 비슷하네요. 정반합,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나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가 있냐, 첫 번째 정신사적 입장이 있었네요. 정신사적 입장. 자, 정신사적 입장의 리글은 본래 실증적 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를 세우는 것. 자, 뭐가 중요해요? 보편적인 원리. 정신사적 입장이라는 건 보편적 원리를 찾는 게 중요하고, 얘는 리글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지역이나 시대별로 발견되는 양식 간 비교를 주된 연구 방법으로 삼았다. 그런데 그는 양식 분석에만 넘어지 않고 양식을 이끈 내적 원리에 주목하여 정신사적 방법을 취하였는데, 그 내적 원리는 미적 충동으로서의 예술 의욕이다. 예술 의욕을 규명하는 리글의 방법론을 따라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식물의 장식 문양처럼 보이는 특정 양식이 문화권과 시대를 초월하여 요거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편적 원리니까 뭘 초월해서? 문화랑 시대를 초월했어요. 문화 시대를 초월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했다고? 예술 욕구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맞죠? 자, 그래서 그 원인이 바로 의욕이네요. 예술 의욕. 의욕이 있는데, 식물에서 발견되는 특정 형태가 인간에게 쾌감을 주어 예술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보편적 양식으로 정착하면서 발전해왔다는 것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 예술 의욕을 통한 문화와 시대를 초월한 그런 보편적인 양식이 있다는 게 리글의 견해입니다. 정신사적 입장이고요. 그럼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뭐겠어요? 양식사적 입장이겠죠? 양식사적 입장.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누가 있었냐? 벨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벨플린은 리글의 양식 분석에서 영향을 받았으나 예술 의욕을 포함해 작품 외적인 요소가 미치는 영향 등 관찰 불가능한 것들을 배제하고 작품의 형식, 즉 양식에만 주목했다. 그는 대상의 윤곽에서 전해지는 촉각적인 것과 생명에서 전해지는 시각적인 것의 대비를 리글로부터 수용하였고, 이 대비를 통해 고전 미술과 바로크 미술의 양식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선적인 양식과 회화적 양식의 대비가 그것인데, 그는 철저하게 양식 간의 객관적인 비교만을 통해 시각 형식의 자율적 변화인 양식의 변화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제 뭐야? 그냥 말 그대로 작품의 형식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면 뭐면 되죠? 보편적 원리, 작품의 형식.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야. 자, 파노프스키 세 번째죠. 종합한 부분. 얘는요 지금 어땠냐, 이러한 양식자각 마법과 정신사적 방법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종합하여 세 단계로 이루어진 도상 해석학 3단계래요. 그래서 얘는 도상 해석학이라는 게 있었대요. 자, 그 다음에 세 단계 중 전도상학 단계. 자, 1번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1번 전 도상학 단계는 관찰에 입각하여 양식이나 분위기 등 객관적으로 지각되는 특성을 자연적 의미로 파악한다. 자, 첫 번째 1번 단계는 뭐야? 객관적으로 파악한대요. 그죠? 이게 전 도상학 단계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있냐? 파노프스키는 작품 속의 양식은 예술가의 미적 선택에 의한 표현 의지가 반영된 것이므로 벨플린처럼 양식 분석에만 머물면 안 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도상학 단계, 이게 두 번째겠죠? 그죠? 해당 작품이나 그것이 제작된 시대와 관련한 각종 문헌들을 탐구하여 작품에 담긴, 자 여기 동그라미, 관습적 의미를 파악한다. 관습적 의미를 파악한다는 얘기고,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다? 시대별로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이는 작품에 담긴 정신적 내용이나 예술 의욕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파노프스키는 작품에 대한 분석이 리글의 분석과 같이 지극히 심리적인 충동에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상 해석학 단계에서 앞선 두 단계의 해석 내용을 종합하되, 이 세 번째가 도상 해석학 단계죠. 그쵸? 세 번째가. 그래서 뭐야? 나아가 작품의 내재적 의미로서의 상징을 파악한다. 이 상징적 의미는 예술가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작품에 담길 수밖에 없는 초역사적인 예술 의지인 시대정신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뭐야? 세 번째는 어떤 상징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했다고 볼 수가 이제 있겠네요. 그래서 파노프스키는 이러한 방법을 따를 때 보편타당한 작품의 의미에 대한 기술로서 미술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라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29번 봅시다. 보기의 신미술사 입장. 아, 이 뭐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 보기를 제대로 파악을 한번 하고 가셔야겠죠, 당연히. 그죠? 가와 나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신미술사는 도상 해석학을 비롯한 기존 미술사들을 작품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는 학문으로 규정한다. 신미술사에 따르면은 개별 작품에 대한 해석이 하나의 진리에 상응하는 것이 아니므로 작품에 대한 초역사적인 의미 파악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역사 해석은 해석자의 사회적 환경을 비롯한 문화적, 정서적 가치들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자,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자, 여기서의 미술 역사가들은 어떻다는 거야? 다 주관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맞죠? 작품들도 사회를 지배하던 관념에 물들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신미술사의 입장에서 미술사의 서술은 본래, 자 거기 밑줄, 보편타당할 수 없다. 보편적인 걸 찾을 수가 없다는 게 신미술사의 입장이에요. 바람직한 미술사란 작품에 담겨있는 관념들을, 자 거기 밑줄, 미학적으로 기술한 다양한 해석들이 공존이다. 어떤 하나의 해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야? 다양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럼 가와 나에 대한 반응한 내용은 어떻게 다를까요? 얘네는 하나의 어떤 보편타당한 원칙이나 아니면 시대를 초월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는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오히려 쉽죠, 그러면은? 그렇죠? 자, 1번 볼게요. 미술사를 경험적 탐구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는 티체는, 맞니, 여기까지? 그죠? 미학과 구분되는 미술사의 고유한 역할을 간과하고 있다. 간과가 아니라 애초에 구분을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됐고요. 2번, 작품과 관련한 사실만을 나열한다 한다고 보는 벤투리는 다양한 해석이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자, 사실만이라고 했어? 벤투리는 그거랑 극단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럼 이건 틀렸고요. 3번, 미적 충동이 특정 양식을 이끈다고 보는 리글은 문화권과, 자, 야, 미적 충동이 특정 양식을 이끈다는 거는 시대를 초월하여 발견되는 걸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발견되는 걸 갖고 있잖아, 그죠? 4번, 미술사의 연구에 관찰 불가능한 것들을 배제하는 벨필리는 작품의 형식을 넘어 여러 가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맞는 말이겠네.
여러 가치라고 했으니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1번 볼게요.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에이크의 아르놀피니의 결혼에 대해 보기에 A는 기억의 관점, 기억이 뭐냐면 전신사적 관점입니다. B는 도상 해석학의 관점입니다. 나를 바탕으로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일단 A 기준으로 볼게요. A 기준으로 보면요, 서로의 손을 잡을 때 형성되는 상박한 구도는 결혼식을 묘사한 다른 시대의 작품까지도 흔히 발견된다. 자, 이거 뭐랑 연결시켜도 돼? 보편적인 부분이랑 연결이 가능하죠. 그죠? 이는 결혼식을 묘사한 작품이다. 알라 기자의 모조 조각상 문양은 여러 문화권에서 널리 발견되는 양식이다 라고 돼 있고요. B 같은 경우는 한 손을 든 채 상대의 손을 잡은 남자의 모습과 엄숙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뭐 나왔어?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자, 요게 뭐야? 두 번째 단계네. 그죠? 이 모습은 결혼 서약을 뜻하는데 당시에 충절을 뜻했던 개를 통해 이 작품은 부부간의 신의를 담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당대에는 결혼이 영혼의 결합을 상징, 마지막 그 단계까지 다 나왔네. 1, 2, 3 다 나왔죠? 1번 보겠습니다. A에서 정신사적 입장에서 결혼식을 묘사한 작품이라고 분석한 것은 양식 간의 비교와 방법으로 얻은 결과다. 맞죠? 2번 A에서 목조 조각상 문양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널리 발견되는 점에서 예술 의욕을 불러키는 형태다. 그죠? 문화시대 초월 통해서 예술 욕구랑 예술 의욕이랑 연결 가능하죠? 3번 B에서 남자 모습과 엄숙함은 전 도상학 단계에서 예술가의 미적 선택 행위에 입각하여 분석한 결과다. 맞냐? 전 도상학 한계가 뭔데?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을 파악하자는 거잖아. 그치? 그럼 뭐야? 우리 전 도상학 단계로 할 거면 남자의 모습과 엄숙함, 이게 있기는 하지만, 자, 미적 선택 행위에 입각하여 분석하는 건 도상학 단계입니다. 전도상학 단계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도상학 단계에 대한 정의가 그 밑에 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게 3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 B에서 이 작품이 부부간의 신의를 담았다고 해석한 것은 문헌을 통해 작품에 담긴 정신적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여기도 맞는 말이겠고. 5번. B에서 결혼이 영혼의 결합을 상징했다고 기술한 것은 예술가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작품의 내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의미를 분석한 거다. 이게 상징이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단계랑 연결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기까지만 해. 자, 이제 고작 과제집 하나 뽑아드릴 거니까 과제집까지 해오셔야 돼, 너.